동아시아 지형을 바꿀 충격적인 발견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간 2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땅, 독도도 대마도도 아닙니다. 일본이 146년간 필사적으로 감춘 더 큰 진실입니다. 고려국령 류구도 바다속 30m 암벽에서 발견된 이 글자들, 주일미군 최대 기지가 있는 그곳. 왜 일본은 이 해역을 군사기밀구역으로 봉쇄했을까? 왜 고대 유적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을까? 500조 원 영토 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동아시아 지도를 뒤바꿀 충격적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일본 대학에서 고고학을 가르치는 평범한 조교수였죠.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그랬습니다. 추리성 복원 공사 현장에서 긴급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믿기 힘든 걸 발견했어요. 현장 책임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작업자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지하 3층 깊이에서 발견된 거대한 돌문 앞이었죠. 이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설계도에도 없는 공간입니다. 문에 새겨진 문양이 이상해서 교수님을 부른 거예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돌문에는 놀라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극 문양과 함께 한자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현종 11년. 제가 읽기 시작하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곳에 우리 고려의 보물을 묻노니 후손들이 이를 발견하는 날 진실이 밝혀지리라. 작업자들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돌문을 열었습니다. 1000년 만에 열린 문 너머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도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황금빛 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황금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찬란한 금빛 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려국 제10도 류큐도 관인. 이게 대체... 옆에 있던 일본인 동료 다나카 교수가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류큐가 고려의 영토였다니. 하지만 증거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도람들을 하나씩 열 때마다 충격적인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려왕의 교지, 호구 조사 문서, 세금 징수 기록, 심지어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까지. 여기 보세요. 류큐도 출신 김상윤, 고려 문과 급제. 제가 문서를 읽자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곧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발굴을 중단하십시오. 이 현장은 이제 국가기밀구역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리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장 작업자 중 누군가가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할머니가 남긴 유품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는 늘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밀류야, 우리는 바다 건너에서 온 사람들이란다. 언젠가 네가 우리의 진짜 이름을 찾게 될 거야. 그때는 그저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그 국세,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이 겹쳐지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먼지 쌓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운명을 바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먼지 쌓인 상자는 할머니가 남기신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자 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백단향이었죠. 그 안에는 누런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작은 옥패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푸른 옥에는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려국 류큐도 병마사 강윤석. 제 성이 강씨인 것은 알았지만 일본식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성씨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두꺼운 책자였습니다. 겉표지에는 강씨 세보라고 적혀 있었고 첫 페이지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강씨 일족은 고려 고종 18년 몽골의 침략을 피해 류큐로 건너왔다. 개경 출신 병마사 강윤석 장군은 왕명을 받들어 3000명의 백성과 함께 바다를 건넜고 이 땅에 새로운 고려를 세웠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나갔죠. 장군은 류큐 북부의 성을 쌓고 향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다. 매년 개경에 조공을 보내고 과거에 응시할 인재를 보냈다. 우리는 비록 바다 건너 있으나 영원한 고려의 신민이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일본 교수님이시죠? 저는 서울대 한국사학과 윤서진 교수입니다. 오늘 발굴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가 보관 중인 문서와 일치하는 내용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문서 말씀이신가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류큐 관련 문서들입니다. 특히 세종실록에 류큐도 한글 교육 시행 명령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강윤석 장군의 후손들이 조선시대까지 계속 관직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교수님 성함이 강씨시죠?
저는 족보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대대로 이어진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이후부터 갑자기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죠. 메이지 12년, 일본군이 류큐를 침략하다. 우리 일족을 포함한 3만 명의 조선계의 주민이 저항하다 죽었고, 그중 강씨 일족 300명이 희생되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강제로 일본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치욕을 잊지 말고 언젠가 진실을 밝혀라. 그 밑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노니 이들을 영원히 기억하라. 300개의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강윤식, 강만철, 강춘자, 모두 제 친척들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학살한 사람들이었죠. 다음 날, 저는 윤서진 교수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윤 교수는 서울대 도서관 특별 열람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세종 28년 기록입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류큐도 관찰사 강윤겸이 아뢰기를 백성 5만이 모두 한글을 익혔사옵니다. 이제 류큐도 백성도 우리 조선의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나이다. 강윤겸은 제15대 선조입니다. 제가 족보를 보여주자 윤 교수가 놀랐습니다. 정말이군요. 그럼 교수님이 류큐 왕가의 직계 후손이시네요. 류큐 왕가요? 네. 강윤석 장군은 후에 고려 왕실로부터 류큐도 왕에 봉해졌습니다. 사실상 독립된 제후국이었죠. 하지만 계속 고려와 조선에 충성했고요. 그때 윤 교수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임진왜란 때 기록입니다. 류큐도에서 2만 명의 의병이 조선을 돕기 위해 참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휘관이 강무영이라는 분인데 제 선조입니다. 족보에 나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교수님, 일본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즉시 귀국하셔야 합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윤 교수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건 한일 정부 간 합의 사항입니다. 교수님이 일본 국민이시니 따라오셔야 합니다. 저는 끌려가면서도 윤 교수에게 족보를 건넸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알려주세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일본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현명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천년의 진실을 밝히기로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할머니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밀류야, 우리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라. 때가 되면 네가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키나와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문을 열자 후드를 깊게 눌러 쓴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은 박도원입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40년간 일했죠. 은퇴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새벽에 무슨 일이신지.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 노인을 따라 차를 타고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나아 외곽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만 권의 문서가 빼곡히 쌓여 있었죠. 이게 다 뭡니까? 일본 정부가 류큐 병합 이후 압수한 조선 관련 문서들입니다. 원래는 모두 소각하라는 명령이었지만 저와 몇몇 양심적인 직원들이 몰래 빼돌렸죠. 박 노인이 하나의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표지에는 극비 류큐 처리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이지 12년, 일본 정부의 류큐 침략 계획서입니다. 여기 보세요. 문서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류큐는 실질적으로 조선의 속령이며 주민 90%가 조선인이다.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조선계 지도층 전원 처형. 둘째, 조선어 사용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셋째, 모든 조선 서적 소각. 넷째, 강제 창씨 개명.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나갔죠. 저항하는 조선인 3만 명을 처형했다. 그중 강씨 일족 300명도 포함되었다. 시체는 바다에 버렸고 기록은 모두 말소했다. 3만 명이라니. 네, 교수님 일가 친척들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일본 군인들이 조선 관복을 입은 사람들을 총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이 강윤대 씨입니다. 교수님의 고조할아버지 형제분이죠. 끝까지 일본 이름을 거부하다가 처형당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비극의 실체를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죠. 왜 이제야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양심의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저도 제1교포입니다. 본명은 박도원이지만 일본에서 살기 위해 다나카도라는 이름을 써왔죠.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 노인은 더 많은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조선 정부와 류큐 간 500년간의 교류 기록이었습니다. 매년 보낸 조공 물품 목록, 과거 시험 응시자 명단, 혼인관계, 무역 기록까지 상세했죠. 특히 이 문서를 보세요. 정조 10년, 류큐도 출신 김재문이 조선 문과 장원급제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는 나중에 조선 예조판서까지 올랐어요. 류큐 출신이 조선 정부 고위직까지. 네, 류큐는 단순한 속국이 아니라 조선의 완전한 일부였습니다. 제주도나 울릉도와 같은 지위였죠.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빨리 숨으세요. 공안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불법 문서, 소지 혐의로 체포한다. 우리는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체포되면서도 제게 USB를 몰래 쥐어줬습니다. 모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주세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일본 공안 책임자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모두 조작된 가짜입니다. 이런 걸 퍼뜨리면 당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해질 겁니다. 진실을 조작이라고 우기는 건 일본 정부가 아닙니까?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겁니다. 류큐는 이미 150년 전에 일본이 됐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3만 명을 학살하고도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공안 책임자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사진 몇 장? 문서 몇 개?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USB 안에 결정적 증거가 있다는 걸. 박 노인이 목숨 걸고 지켜온 진실이 거기 있었죠. 석방된 후 집에 돌아와 USB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수천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살 명령서, 처형자 명단, 현장 사진, 심지어 일본 정부 고위층의 육성 녹음까지.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슈와 천황이 직접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류큐의 조선인들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억을 지워야 한다.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하라.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침묵할 것인가? 하지만 창밖을 보니 할머니가 살았던 오래된 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에서 할머니는 평생 한국말을 잊지 않으셨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고향을 그리워하셨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 노인이 그리고 3만 명의 희생자들이 지키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요.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이 숨긴 류큐 3만 명 학살의 진실. 영상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죠. 그런데 놀라운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강윤석 장군의 후손입니다. 대만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강성민이라는 대만 거주 교포였습니다. 화상통화로 연락하자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류큐에서 대만으로 피난 오셨어요. 일본의 학살을 피해서요. 그때 가져온 문서가 있는데 강윤석 장군의 친필 일기입니다. 장군의 일기라고요? 며칠 후 강성민 씨가 직접 오키나와로 날아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일기는 800년 전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일기의 첫 장을 펼치자 힘찬 붓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려 고종 18년 10월 몽골군이 다시 쳐들어왔다. 개경은 불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왕께서는 강화도로 피하셨고 나는 특명을 받았다. 삼천의 백성과 함께 바다 건너 새로운 고려를 세우라는 것이었다. 일기를 읽어나가자 800년 전 그날의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150척에 나눠 탄 우리는 거센 풍랑과 싸우며 나무로 내려갔다. 아이들은 울고 노인들은 쓰러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는 고려의 씨앗이었으니까. 2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섬이 보였다. 푸른 바다에 떠있는 녹색 낙원이었다. 우리는 그곳을 새로운 고려라고 불렀다. 강성민 씨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장군이 처음 상륙한 곳이 지금의 나아 북쪽 해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 성을 쌓았죠. 그럼 슈리성이... 네, 원래는 고려성이었습니다. 나중에 개축하면서 슈리성이 된 거죠. 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기로 했다. 나는 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고 그들은 우리에게 백기를 알려줬다. 곧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1년 후 나는 사신을 개경으로 보냈다. 우리가 무사히 정착했음을 알리고 류큐를 고려의 제10도로 인정해달라고 청했다. 왕께서는 윤허하시고 나를 류큐도 병마사로 임명하셨다. 그때 강성민 씨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려 충렬왕이 보낸 왕명서입니다. 강윤석을 류큐 군왕에 봉한다는 내용이에요. 문서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고려 왕실의 옥새까지 찍혀 있었죠. 장군은 류큐의 작은 고려를 만들었습니다. 향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고 과거 시험을 시행했죠. 심지어 화폐까지 만들었어요. 강성민 씨가 동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고려 통보라고 새겨진 엽전이었죠. 이게 류큐에서 500년간 사용된 화폐입니다. 일본이 침략하기 전까지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우리는 이 땅에 고려의 정신을 심었고 그것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비록 몸은 고향을 떠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고려인이다. 후손들에게 부탁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 바다 건너 조국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이 땅에서 고려의 이름을 지켜라. 강성민 씨와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800년 전 조상의 간절한 부탁이 가슴을 울렸죠. 이 일기를 공개해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해요.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죠. 조상님의 부탁이잖아요. 우리는 일기 전문을 스캔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죠. 하지만 기자회견 전날 밤 괴한들이 집을 습격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빨리 와서 무사했지만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가족이 다칠 것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셨거든요. 민류야,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 조상들이 지켜보고 있단다. 너는 800년의 약속을 지키는 거야. 다음날 기자회견장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 중국, 미국 언론까지 몰려왔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800년간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 류큐는 고려의 일부였고 우리는 지금도 한국인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강윤석 장군의 일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려 왕실의 임명장, 동전, 그리고 수많은 문서들을 공개했죠. 이것이 증거입니다. 800년의 역사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회견장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수천 명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천년의 진실을 인정하라.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관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터무니없는 조작이라고 일축했죠. 하지만 다음날 도쿄대 유전자연구소에서 일하는 한 과학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토 유키코입니다. 아니, 제 진짜 이름은 김유경이에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에 일본 정부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오키나와 주민 10만 명의 DNA를 분석하는 일이었죠. 왜 그런 프로젝트를? 표면적으로는 질병 연구였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어요. 오키나와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완전한 일본인임을 증명하려 했던 거죠. 김유경 박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오키나와 주민의 82%가 한반도 혈통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40%가 고려시대 지배층 가문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교수님의 DNA 분석 결과입니다. 고려 왕실 직계와 99% 일치해요. 특히 개성 왕씨 가문의 특징적인 유전자 마커가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집안이 정말... 네, 강윤석 장군은 왕실 혈통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왕족이 류큐 이주를 이끌었을 겁니다. 김 박사는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류큐 전체 지역별 분석입니다. 북부 지역은 90% 이상이 한국계, 중부는 70%, 남부도 60%가 넘어요. 특히 전통 마을일수록 비율이 높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결과를 어떻게 했나요? 즉시 폐기 명령이 내려왔어요. 연구진은 함구령을 받았고요. 하지만 저는 양심상 데이터를 백업해뒀습니다. 그녀가 USB를 건넸습니다. 10만 명의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요. 이름은 익명 처리했지만 지역과 연령, 성별 정보는 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저도 제1교포예요. 할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오셨죠. 평생 일본인인 척 살았지만 이런 진실을 묻을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국제학술지에 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오키나와 주민의 유전적 기원, 한반도와의 연관성이었죠. 논문이 발표되자 전 세계 학계가 들썩였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북경대 등에서 검증팀을 보냈고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데이터는 진짜였고 오키나와 주민 대부분이 한국계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과학원에서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주민들과 오키나와 주민들의 DNA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키나와 북부 주민들은 제주도 주민들과 80% 이상 일치했고 중부는 전라도, 남부는 경상도와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서울대 인류학과 최정훈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 이동이었어요. 고려 정부가 주도한 식민 정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자 오키나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DNA 검사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마다 검사 희망자가 몰렸고 결과를 받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과학이 증명했다. 소셜미디어에는 해시태그 샵나이 DNA는 한국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검사 결과를 자랑스럽게 공유했죠. 일본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강경 대응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DNA 검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결과 공유를 처벌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고 과학적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푸젠성에서도 비슷한 발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강씨 집성촌 주민들이 오키나와 강씨들과 같은 혈통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 왕민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원나라 시대 기록에 따르면 고려 유민들이 류큐를 거쳐 푸젠성까지 이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혈통이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800년 전 몽골을 피해 떠난 고려인들의 대장정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증명됐어요. 우리가 진짜 한국인이라는 거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공개된 다음 날 오키나와 나하 시내는 전례 없는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의 손에는 태극기와 함께 우리는 한국인이다라는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시위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 우리 어머니가 몰래 불러주던 한국 노래가 이제야 이해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곧 광장 전체가 아리랑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기동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그들은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법 집회다. 즉시 해산하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때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키나와 대학 학생회장 우에하라 케니치, 아니 그의 진짜 이름은 김건우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우리의 정체성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입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짱을 끼고 인간띠를 만들었죠. 우리는 한국인이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구호는 점점 커졌고 경찰의 진압도 거세졌습니다. 곤봉이 휘둘러지고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고생이 경찰봉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녀의 이름은 미야자토 유이, 한국 이름은 이유진이었습니다. 살인자들, 우리 아이를 죽였어. 군중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김건우가 소리쳤습니다. 비폭력입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저항합니다. 구급차가 와서 유진이를 실어갔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이미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국제 언론이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오키나와의 한국인들, 정체성을 위한 투쟁. 한국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10만 명이 모여 오키나와 동포 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죠. 일본 정부는 더욱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계엄령에 준하는 특별 조치를 발동했고 집회 참가자들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저도 체포 대상이었지만 국제적 관심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자위대 내 오키나와 출신 군인들이 집단으로 이탈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포를 탄압하는데 동참할 수 없다. 우리도 한국인이다. 300명의 자위대원들이 군복을 벗고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더 놀라운 것은 일본 본토에서도 지지 시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지의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라. 오키나와인들의 권리를 존중하라. 저는 그때 국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독립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1000년 동안 한국인이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해결책을 원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문화적 자치권입니다.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보존, 그리고 한국과의 자유로운 교류. 이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그날 밤 오키나와 전역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본 오키나와는 마치 불빛의 바다 같았죠. 집회에서 한 초등학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일본 학교에서 일본인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저는 한국인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숨겨서 가르쳐준 한국말로 말할게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위는 한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일본 경제는 마비되기 시작했고 국제 여론도 오키나와 편에 섰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조사단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총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오키나와의 특수한 역사를 인정하고 제한적 문화 자치를 허용하겠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15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이 오키나와의 한국적 정체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일본 정부가 제한적 문화 자치를 인정한 다음 날, 저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오키나와 대표단 10명과 함께였죠. 우리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조국이 우리를 환영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환영 인파는커녕 정부 관계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외교부 실무자 한 명이 나와서 우리를 호텔로 안내했을 뿐이었죠. 다음날 외교부 청사에서 만난 차관보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교수님, 오키나와 동포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키나와는 국제법상 일본 영토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한국 땅이었다는 증거를 다 제시했잖아요. DNA 검사 결과도 있고요. 역사는 역사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한일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협력, 안보협력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김건우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겠다는 겁니까? 우리도 한국인인데 여러분은 일본 국적자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때 문이 열리고 외교부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기대했지만 그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반대합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 때문이죠. 현상 유지가 동북아 안정에 중요하다는 게 미국 입장입니다. 그래서요? 한국 정부는 오키나와 문제에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조국이라고 믿었던 나라가 우리를 외면하는 순간이었죠.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외면해도 우리 국민은 다릅니다. 재외동포재단 김선희 대표가 말했습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동포 지지 집회요. 오셔서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날 광화문 광장에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잃어버린 동포를 외면하지 말라.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는 플래카드가 가득했죠. 저는 연단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정부는 우리를 외면하지만 여러분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는 계속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기억할게. 우리가 여러분의 조국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정부는 차가웠지만 국민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키나와 동포 돕기 프로젝트에 하루 만에 100억 원이 모였습니다. 대학들도 움직였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오키나와 학생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매년 1000명씩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삼성, LG, 현대가 오키나와에 문화센터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죠.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전파를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주도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직접 오키나와를 방문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민들도 바다 건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오키나와는 우리의 형제 섬입니다. 일주일 후 제주도 대표단이 오키나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수만 명이 나와 환영했죠. 제주도지사는 오키나와 방언으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바다가 우리를 갈라놨지만 피는 못 속입니다. 그 순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죠. 정부는 외면했지만 국민이 우리를 인정해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의원 150명이 오키나와 동포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반대했지만 국민 여론에 밀려 결국 통과됐죠. 법안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키나와 출신자들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 한국 내 거주와 취업 자유, 한국 대학 특례 입학, 그리고 이중 국적 허용 추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큰 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니까요. 저는 서울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버렸지만 국민은 우리를 받아들였다.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가 아닐까?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유리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아요. 벌써 3시간이 넘었어요. 12살 딸 유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딸의 핸드폰에서였죠. 아빠, 저 괜찮아요. 잠깐 정부 아저씨들과 이야기 중이에요. 정부 아저씨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시간 후, 검은 차가 집 앞에 섰고 유리가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눈빛이 겁에 질려 있었죠. 유리야, 무슨 일이 있었니? 아저씨들이 아빠한테 전화래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날 밤 총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도쿄로 오시죠. 총리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안전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도쿄 총리 관저. 처음 보는 총리의 얼굴은 의외로 온화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오키나와 전통차입니다. 바로 본론을 말씀하시죠. 좋습니다. 교수님은 똑똑한 분이니 현실을 아실 겁니다. 오키나와는 영원히 일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유연해질 수 있어요. 총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문화자치권 확대안입니다. 한국어, 공식 언어 인정, 한국식 이름 사용 허용, 한국 문화 교육 자유. 어떻습니까? 대가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더 이상 독립이나 한국 귀속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오키나와 자치정부 수반이 되는 거죠. 절 매수하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계속 저항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오키나와 주민들입니다. 총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제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딸이 참 예쁘네요. 한국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드리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키나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민족에 대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유리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한국인이라고 놀린대요. 일본 아이들이? 아니에요. 오키나와 아이들 중에서도 일본에 동화된 애들이 그런데요. 오키나와 내부도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찾으려는 사람들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오키나와 독립운동 지도부를 소집했습니다. 총리의 제안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김건우가 말했습니다. 절반의 승리라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싸우다가는 모두가 지칩니다. 하지만 박도원 노인은 반대했습니다. 타협하면 끝입니다. 일본은 조금씩 양보하는 척하다가 결국 모든 걸 빼앗을 겁니다.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현실론과 원칙론이 충돌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서진 교수였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오키나와를 식민지 잔재 지역으로 규정했어요.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그날 밤, 괴한들이 집을 습격했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화염병이 던져졌죠. 다행히 가족은 무사했지만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가자. 무서워. 유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가면 모든 게 끝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천년을 지켜온 정체성을 제대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리야, 아빠가 지켜줄게.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야. 천년을 버텨온 사람들이란다. 일주일 후, 저는 총리실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제안은 거절합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하지만 끝까지. 총리의 제안을 거절한 지 한 달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국회 외교위원회에서 오키나와 문제 특별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야당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 여론의 압박 때문이었죠. 청문회 전날, 도쿄의 한 호텔에서 변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제1교포 인권 변호사 김태준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내일이 역사를 바꿀 기회입니다. 준비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가 생중계를 합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국회의사당 앞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올라온 수천 명의 동포들과 일본 시민단체, 그리고 각국 취재진이 몰려 있었죠. 의사당에 들어서자 300명의 의원들과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자 외교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여당 의원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오키나와가 한국 영토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고려 국세, 강윤석 장군의 일기,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DNA 분석 결과까지. 이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오키나와는 900년 이상 한국의 영토였고 일본이 무력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그건 과거 일입니다. 현재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강제로 일본인이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학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의사당이 술렁였습니다. 메이지 12년, 일본군은 저항하는 조선계 주민 3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말하는 평화적 병합입니까? 한 야당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도원 노인이 제공한 극비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역사수정부라는 비밀 조직이 150년간 오키나와 역사를 왜곡해왔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외교위원장이 문서를 검토하더니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일본 정부 공문서입니다. 도장까지 찍혀 있죠.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이다. 우익단체 회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DNA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오키나와 주민 82%가 한국계입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다. 10만 명의 데이터가 우연입니까? 하버드와 옥스퍼드가 검증한 결과가 조작입니까? 의사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일본은 민주국가입니까? 그렇다면 왜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합니까? 휴회 시간 동안 복도에서 한 노의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토 의원입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오키나와 주둔군 장교였거든요. 학살 현장을 목격하셨다고 했죠.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자 사토 의원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의 오키나와 역사 왜곡을 증언합니다. 제 할아버지의 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가 읽은 일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쇼와 20년 8월 15일. 패전. 상부 명령이 내려왔다. 오키나와 관련 모든 조선 문서를 수각하라. 나는 명령을 어기고 일부를 숨겼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격론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자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오키나와에 특별자치권을 주십시오. 우리가 한국 문화를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다문화 민주주의 아닙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당 의원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 다른 의원들도 따라 일어났고 의사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외교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오키나와 특별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3분의 2가 손을 들었습니다. 통과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오키나와 동포들이 울며 서로를 껴안았죠. 우리가 이겼어. 드디어 인정받았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더 큰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오키나와에서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거리마다 태극기가 나부꼈고 사람들은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반격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키나와는 영원히 일본입니다. 일부 의원들의 감상적 판단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특별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일본 정부의 탄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국어 교육 금지, 한국 문화 행사 불허, 심지어 김치를 파는 것조차 단속했죠. 하지만 우리의 저항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나하 시내 뒷골목의 오래된 창고, 겉으로는 폐건물처럼 보였지만 지하에는 놀라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가나다 라마바사.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은 은퇴한 교사 나카무라 미치코 씨, 한국 이름은 박미자 할머니였습니다. 얘들아, 이게 우리 글자야.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쓰던 아름다운 글자란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숨어서 배워야 해요? 지금은 그래야 해. 하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배울 날이 올 거야. 그때 입구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경찰이 온다는 신호였죠. 아이들은 훈련된 것처럼 책을 숨기고 비상구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지하실에는 박미자 할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소? 바느질 모임이었어요. 경찰은 수색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교재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후였죠. 다음 날, 저는 박미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 잡히면 감옥에 가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미 80이야. 남은 삶을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데 쓰고 싶어. 할머니는 낡은 사진첩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야. 일제강점기 때 한글을 가르치다가 고문받아 돌아가셨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거야. 그날 이후 저도 지하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역사를 가르쳤죠. 여러분, 우리 조상 강윤석 장군은 왜 바다를 건너왔을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피해서요. 맞아. 하지만 도망친 게 아니야. 새로운 고려를 만들기 위해서였어. 우리는 그 후손들이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들의 뿌리를 알게 된 순간이었죠. 지하 학교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나뿐 아니라 오키나와 전역에 50개가 넘는 비밀 학교가 생겼습니다. 교사들은 모두 자원봉사자였고 교재는 한국에서 몰래 들여왔죠. 어느 날 15살 소년 다이스케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국 이름을 갖고 싶어요. 왜 그러니? 친구들은 다 한국 이름이 있는데 저만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일본에 동화된 분들이라. 저는 소년의 족보를 찾아봤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이대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너의 한국 이름은 이대현이야. 대를 이어 현명하게 살라는 뜻이지. 소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일본인을 한국인으로 만들려고 해요. 대규모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교사 50명이 체포됐고 저도 연행됐습니다. 취조실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아이들을 선동하는 거요? 선동이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죠. 당신들은 일본인이요. 왜 한국인이라고 우기는 거요? 우리는 강제로 일본인이 된 겁니다. 진짜 정체성은 한국인이에요. 결국 저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풀려나자마자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 교사들이 자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가르치고 싶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 중에는 도쿄대 출신 엘리트 교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인이지만 오키나와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지하 학교는 이제 한일 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일본인과 한국계가 함께 아이들을 가르쳤죠.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있고 그 아래 아이들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한국인이어도 일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죠? 물론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증오가 아니라 인정이니까. 지하 학교 졸업식 날, 100명의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애국가를 불렀고 한국어로 선서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전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울었습니다. 비록 지하에서지만 아이들이 정체성을 찾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지하 학교가 번성하던 중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오키나와 한국역사박물관 건립이었죠. 물론 정식 허가는 받을 수 없었기에 개인 박물관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외곽에 오래된 양조장을 개조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양조장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죠. 개관식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취재진이 왔고 심지어 일본 본토에서도 관람객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는 강윤석 장군의 일기와 유품이 있었습니다. 장군이 사용하던 검, 관인, 그리고 고려 왕실이 내린 임명장까지. 두 번째 전시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학살 현장 사진과 증언들이 가득했죠. 한 할아버지가 사진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할아버지야. 일본군에게 죽었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세 번째 전시실에는 현재가 있었습니다. 지하 학교 아이들의 작품, 한글 공부 노트, 그리고 DNA 검사 결과들. 한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한국인이었다니? 네. 모든 자료는 검증된 것입니다. 원본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박물관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하루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죠. 특히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16살 유미가 친구들과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할머니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어떤 음식이니? 김치찌개요. 할머니는 그게 우리 가족 비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한국 음식이었네요. 박물관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기억의 방이라는 곳이었죠.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사를 기록하는 공간이었습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바다 건너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제야 그 의미를 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관리였죠. 이 박물관은 불법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역사 교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장품을 전시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왜곡된 역사를 퍼뜨리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왜곡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자료는 진짜입니다. 관리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폐쇄 명령이 내려왔죠. 그러나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박물관 앞에서 천막 농성이 시작됐고 24시간 지킴이가 섰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지키자. 기억할 권리를 보장하라. 한국에서도 지원이 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물 대여를 제안했고 학술 교류를 약속했죠. 결국 일본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설 박물관으로 운영을 허가한 것입니다. 비록 공식 박물관은 아니었지만 큰 승리였죠. 재개관 날 특별 전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여한 고려 청자와 함께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고려 청자를 나란히 전시한 것입니다. 똑같은 문양, 똑같은 기법이었죠. 도쿄에서 온 한 일본인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네요. 오키나와와 한국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명확하다니? 박물관은 이제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매주 특강이 열렸고 한국사 강좌도 개설됐죠. 비록 비공식이었지만 수료증도 발급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뿌리찾기였습니다. 족보 전문가들이 사람들의 가계를 추적해 한국 성씨를 찾아주는 것이었죠. 당신의 원래 성은 김씨입니다. 김의 김씨 32세손이시네요. 정말요? 제가 김씨라니?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고 기뻐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국인이 된 것이었죠. 박물관 1년 만에 방문객이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오키나와의 명소가 되었죠. 박물관 개관 3년 후 오키나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일본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한국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제 딸 유리는 이제 15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죠. 아빠, 저 나중에 서울대에 가고 싶어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꼭 가거라.
그리고 오키나와로 돌아와서 가르쳐 주렴.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분적으로나마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특별문화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었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키나와 내 한국어 교육 허용, 한국 문화 행사 자유, 한국식 이름 병기 허용.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146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이 오키나와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니까요. 법안 통과 축하 행사가 나아중앙공원에서 열렸습니다. 5만 명이 모였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태극기를 들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저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그때 한 노인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93세의 최고령 생존자였죠. 나는 일본 이름으로 80년을 살았소. 하지만 죽기 전에 내 진짜 이름으로 불리고 싶소. 내 이름은 김만수요.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외쳤죠. 김만수 할아버지. 그날 이후 오키나와에는 한글 간판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당들은 한국 음식을 정식 메뉴로 올렸고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개설됐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일본 우익의 방해는 계속됐고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윤서진 교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유엔에서 오키나와를 선주민 지역으로 지정하는 걸 검토 중이래요. 정말입니까? 네. 그렇게 되면 국제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예상대로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오키나와 자치권을 축소하겠다고 위협했죠.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죠. 오키나와 한인회를 정식으로 창립했고 한국 정부의 공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죠. 오키나와 동포들은 우리의 혈육입니다.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한국문화원 건립이 추진되었고 한국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와 오키나와 간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산가족 찾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오키나와와 한국에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 일이었죠. 형님, 정말 형님이세요? 그래, 나다. 우리가 헤어진 지 70년이구나. 상봉 현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려는 것이었다고. 오늘도 박물관에는 관람객이 가득합니다. 한국에서 온 수학여 인간, 일본 본토에서 온 대학생들, 그리고 오키나와 주민들. 한 일본인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인인 저희가 여기 와도 되나요? 물론이죠. 역사는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저녁이 되면 저는 늘 바닷가로 나갑니다. 저 멀리 한국이 있을 바다를 바라보며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할머니, 우리가 시작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씩 한국인임을 인정받고 있어요. 파도 소리가 대답처럼 들려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완전한 인정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0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년 동안 감춰졌던 오키나와의 진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일본 교수와 오키나와 동포들의 투쟁은 단순히 과거를 캐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것을 표현할 권리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승리는 아직 멀었지만 그들이 이룬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146년간 지워졌던 역사가 다시 빛을 보았고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았으며 금지되었던 언어를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없으며 정체성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키나와에 남겨진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잊혀진 역사를 기억하고 잃어버린 형제들을 품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1000년의 침묵을 깬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다음에도 역사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들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